날개를 뜯었습니다. 막 완성된 전투기에서, 그것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기체의 날개를 말입니다. 2026년 1월 경남 사천 KAI 경납고 조립 라인에서 막 내려온 T-50I는 도장까지 마쳤고 시험 비행도 끝냈으며 인도네시아 국기 마크까지 선명하게 새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하늘로 띄워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엔지니어 수십 명이 달라붙어 멀쩡한 전투기의 날개를 다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철새처럼 날아가야 할 기체가 마치 이케아 가구처럼 분해되어 상자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기는 날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직접 비행해 가면 연료비 몇 억 원이면 끝날 일을 굳이 분해해 세계 최대 화물기 AN-124에 실어 우회 경로로 보내겠다는 선택. 그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억 원. 누가 봐도 비효율이고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추가 비용을 한국이 아닌 구매국 인도네시아에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십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 겉으로 보면 고집이고 감정적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물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최단 경로는 중국 상공을 지나는 루트입니다. 굳이 분해해 화물기에 실어 돌아갈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비행해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운송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왜 굳이 돌아갑니까? 중국 영공을 통과하면 비용이 50% 이상 절감됩니다. 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이었고, 일반적인 상업 거래라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스스로 걷어찬 선택.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합리성과 계산 사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입니다. T-50I는 한국이 설계하고 생산했지만 심장부를 열어보면 미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 공사 엔진, 로키드 마틴의 항전 장비와 통합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한국 전투기지만 핵심 장기에는 미국의 기술이 흐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ITAR의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미국 기술이 1%라도 포함된 무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운송 경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조, 판매, 개조는 물론이고 운송 루트까지 통제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자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에 대해 원격 조종 리모컨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미국이 특정 경로를 승인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지구 어디에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공급망 전체를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는 단순한 물류 선택이 아니라 ITA, R 위반 가능성을 동반하는 전략적 리스크였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비용 계산이 아니라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10분 법칙입니다. 첨단 무기가 특정 국가의 군 기지에 비상 착륙하는 순간 전문가 손에 10분만 주어지면 핵심 사양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T-50I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다가 기상 악화나 기체 이상을 이유로 중국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착륙 직후 현지 기술진이 안전 점검을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엔진 커버를 열어 내부 구조를 촬영하고 레이더 모듈을 스캔하고 주파수 대역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고작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외형을 분해하지 않아도 핵심 부품의 배치와 신호 특성만으로도 상당한 기술적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첨단 무기의 기술 유출은 전쟁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정보전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는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가 제3국에 노출되는 순간 ITA야 R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 여파는 한국 방산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아끼려다 수조 원 규모의 신뢰와 공급망을 잃을 수 있는 긴장의 순간이 바로 이 10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10분이 현실이 되어 기술 노출이 의심된다면 그 다음은 연쇄 반응입니다. 1단계 미국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합니다. ITA R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 내 관련 기술 이전 승인과 수출 허가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한미 공동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립니다. 특히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미국산 부품과 기술 협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T-50 계열의 추가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험에 놓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사는 단일 기종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엔진, 항전장비, 무장 통합체계까지 미국 기술이 연결된 공급망이 한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운송비를 아끼려다 수천억 수조 원 규모의 수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눈앞에 몇십억 원과 장기적 신뢰 자본으로 쌓인 수천억 원을 맞바꾸는 선택. 한국은 그 계산서를 냉정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단순히 기술 문제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수천억 원 규모로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쌓여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협상 카드, 즉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꺼냈습니다. 굳이 한국 기체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이탈리아 M346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구매자 심리는 명확합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가격과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협상이라면 판매자가 흔들리며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대안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 훈련 체계와 인프라가 T-50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종을 전환하면 추가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결국 협상의 본질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누가 더 절실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배경에는 냉정한 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첫째, 러시아산 전투기 옵션은 2022년 이후 국제 제재로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수호이 계열이든 미그 계열이든 부품 수급과 금융 결제가 막힌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미국 F-16 훈령이 옵션은 존재했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동급 대비 대당 가격이 크게 높았고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단순 기체 가격뿐 아니라 운용 정비 비용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셋째, 이탈리아 M346은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미 T-50 체계에 맞춰 훈련 정비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종을 바꾸면 시뮬레이터, 정비 체계, 교육 시스템을 모두 재설계해야 하고 그 전환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 보였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읽었고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시장을 꿰뚫은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돈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위 이익보다 원칙을 우선한다. 방산에서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구매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유사시 부품과 지원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의 규칙과 공급망을 철저히 존중하는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체계를 끝까지 보호하고
ITA, R을 준수하는 국가라는 신뢰를 쌓은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과의 공급망도 함께 보장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방산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원칙을 지킨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투자였습니다. 결국 무기는 성능과 가격을 넘어 신뢰 위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신뢰의 결실은 곧바로 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수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까지 포함된 대형 패키지였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이처럼 대규모로 도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폴란드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유럽 방산 강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가격 경쟁력도 물론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미국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공급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나토 입장에서 이는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공급망 충돌 위험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보여준 원칙 준수는 단일 거래를 넘어서 유럽 시장 진입의 신뢰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은 수조 원 계약이라는 페이오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폴란드 계약 이후 파장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도입을 검토하며 한국과 협상을 진행했고, 페루는 KT-1 훈련기의 추가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여러 국가는 전차와 자주포 체계에 관심을 보였고,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방산에 대한 평가를 재조정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원칙 준수와 미국 체계와의 높은 호환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의 기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나토 국가와 동남아, 중남미, 중동까지 시장이 확장되면서 K방산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좁게 보면 인도네시아 건은 하나의 운송 선택이었지만, 넓게 보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계기였습니다. 작은 결정이 연쇄적으로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새로운 계약을 부르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킬 것인가. 대부분의 기업은 단기 수익을 선택합니다. 숫자가 즉시 보이고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산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원칙이 곧 자산이 됩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다음 계약에 영향을 주고 그 계약이 또 다른 시장을 여는 구조.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복리 효과입니다. 당장은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조 원 규모의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케팅, 즉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공급자다라는 이미지 구축은 광고보다 강력합니다. 원칙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자라는 자산입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운송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이자 장기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운송 방식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떼어 화물기에 실었느냐, 직접 비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방산 산업은 기술과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맹, 규정, 공급망, 국제 정치가 얽혀 있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산업입니다. 한국은 눈앞에 수십억 원을 아끼는 대신 미국과의 신뢰 체계와 글로벌 공급망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리스크 차단이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실수로 기술 유출 의혹이 발생했다면 그 파장은 수출 제한과 협력 동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원칙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국가를 지켜주는 실질적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단기 이익을 넘어 장기 신뢰를 택하는 선택.
네, 그것이 결국 시장에서의 생존과 확장을 결정합니다. 날개를 뜯어보낸 결정은 비효율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팔아 100억 손해라는 문장은 강력한 클릭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프레이밍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손해냐 이익이냐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100억 원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켰는가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해 배송으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결정은 비효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산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기체도, 엔진도, 레이더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한국은 이번 선택을 통해 우리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ITA R체계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방산에서 신뢰는 곧 공급망 접근권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은 나토 국가와의 계약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100억 원은 숫자로 보면 큽니다. 그러나 KF-21, FA-50, K-2, K-9 등으로 이어지는 수조 원 규모의 수출 시장과 비교하면 전략적 보험료,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이 결정은 손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비용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한국 방산이 가격 경쟁력 중심 국가에서 신뢰 중심 공급자로 포지셔닝을 전환한 분기점이었다고 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브랜드를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폴란드 대형 계약과 동남아, 중남미 확장 사례를 보면 그 신뢰 자본이 복리처럼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를 콘텐츠로 풀어낼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손해 100억이라는 자극적 표현 뒤에 반드시 왜 그 손해가 전략적 투자였는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애국 서사가 아니라 ITA, R 규정, 공급망 리스크, 나토 체계 호환성 같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숫자의 대비를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수십억 대 수조 원, 당위 비용 대 장기, 시장 접근권 같은 대비 구조를 시각화하면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추가 비용이 KF-21 기술 이전 동결로 이어질 경우 예상 손실 규모를 가정해 설명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높입니다. 셋째,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의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방산은 무기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동맹을 파는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면 콘텐츠의 깊이가 살아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한국이 100억 원을 잃은 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억 원으로 글로벌 신뢰를 산 사례라고 봅니다. 원칙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자라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방산 산업에서 그 자산의 가치는